새벽 5시 30분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로열 파크의 경비실에 첫 번째 불이 켜졌다. 박진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군대에서 몸에 밴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선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어깨를 펴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68세.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처럼. 경비복을 단정하게 입고 모자를 쓴 그는 CCTV 모니터 12대가 설치된 경비실로 향했다. 아침 순찰을 시작하기 전 밤사이 녹화된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2배속, 4배속으로 화면을 넘기는 그의 눈은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았다. 3동 지하 2층 새벽 2시 47분 고양이네. 5동 옥상 4시 12분 배달 드론. 혼잣말을 하며 일지에 기록하는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다. 이곳에서 일한 지 3년,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다. 오전 7시가 되자 아파트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났고 박진수는 정문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고, 박 경비님도 수고하세요. 주민들에게 그는 그저 친절한 경비원일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오전 10시 23분 평화로운 아침이 깨진 것은 한 대의 검은색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굉음을 내며 아파트 입구로 돌진하면서부터였다. 부웅. 시속 60k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속도였다.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박진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었다. 0.3초. 상황을 판단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그는 재빨리 정문 차단기를 내리고 차량 앞으로 걸어 나갔다. 검은색 람보르기니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그의 앞 불과 1m 거리에서 멈춰섰다. 타이어가 내는 마찰음이 조용한 아침 공기를 찢었다. 끼익.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다. 레이벤 선글라스를 쓴 20대 후반의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명품 시계가 햇빛에 번쩍였고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야, 할배. 뭐하는 거야? 차단기 열어. 퉁명스러운 목소리였다. 박진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단지 내 제한 속도는 20km입니다. 방금 속도 위반을 하셨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서준호. 날카로운 인상의 청년이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야, 진짜 어이없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아파트 최대 주주인 서진그룹 회장님 조카 서준호야. 너 같은 늙은이가 나한테 훈계질? 서준호는 지갑을 꺼내 만원짜리 지폐 뭉치를 뽑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던졌다. 돈다발이 바람에 흩날렸다. 자, 발레 파킹해. 106동 지하 3층. 그리고 이건 팁이야. 빨리 주워. 박진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에 날리는 지폐들을 보면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발레 파킹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직접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서준호는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분명 늙은 경비원인데 그 눈빛에서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돈은 직접 주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공장소 오염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서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에 구경하던 주민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특히 아까 놀란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젊은 엄마들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 새끼가. 서준호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박진수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겉으로는 여전히 공손한 자세였지만 그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달라졌다. 마치 풀숲에 숨어있던 호랑이가 슬며시 자세를 낮추는 것처럼. 서 선생님, 규정은 규정입니다. 모든 주민분들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착하고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서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이 늙은이가 전혀 겁먹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다. 좋아. 오늘은 봐주지. 하지만 할배, 앞으로 조심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장 잘릴 거야. 서준호는 엑셀을 밟았다. 람보르기니는 여전히 과속으로 지하주차장으로 사라졌다. 박진수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주우며 다가온 것은 아까 지켜보던 젊은 엄마였다.
경비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까 정말 무서웠어요. 박진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런 일도 가끔 있지요. 아이들은 놀라지 않았나요? 네, 다행히. 그런데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박진수는 애써 웃으며 주운 돈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비실로 돌아가는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서준호. 그는 방금 전 청년의 얼굴을 떠올렸다. 거만하고만한 표정. 하지만 그보다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다. 차에서 내리려 할 때 살짝 보인 왼팔. 소매 사이로 언뜻 보인 것은 삼각형 모양의 흉터. 설마. 아니야. 우연이겠지. 박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경비실 의자에 앉은 그는 서랍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언젠가는 꺼내봐야 할 과거의 기록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CCTV 모니터에 다시 시선을 고정한 박진수. 평범한 경비원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아파트가 한산해진 오후 2시. 박진수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홀짝이었다. 아침에 있었던 서준호와의 대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청년의 왼팔에서 본 삼각형 흉터.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들은 모두 새 삶을 찾았을 거야. 하지만 한번 열린 기억의 문은 쉽게 닫히지 않았다. 박진수는 주변을 살피고 경비실 문을 살짝 닫은 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사진첩을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표지를 쓰다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첫 장을 넘기자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다. 1979년 특전사 입대식. 빳빳한 베레모를 쓰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서 있는 23살의 박진수. 그때만 해도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다. 이놈아, 그때 참 잘생겼었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사진 속 젊은이는 188cm의 큰 키에 균형 잡힌 근육,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의 구부정한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다. 다음 장. 1982년 특수작전대 707부대 배치. 검은 복면을 쓰고 엠피어 기관 단총을 든 모습. 당시 그는 그림자라는 작전명으로 불렸다. 적진의 소리 없이 침투해 임무를 완수하는 최고의 요원이었다. 박중사. 침투 준비 완료. 좋아, 15분 안에 인질 구출하고 복귀한다. 귓가에 들리는 듯한 전우들의 목소리. 그들과 함께했던 작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983년 북한 무장공비 소탕작전. 1985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 대응팀 파견. 1988년 KAL기 폭파범 추적작전. 1990년 중동 파병 사막의 폭풍작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인명구조. 2002년 월드컵 대테러 특수임무. 사진마다 적힌 날짜와 장소들.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 뒤에는 항상 그와 그의 전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림자는 그림자로 남아야 했으니까. 진수야. 특별히 아끼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05년 백호작전 직후 찍은 사진이었다. 부산항 창고에서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고 구출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규정 위반이었지만 당시 작전을 지휘하던 대령이 특별히 허락했었다. 17명의 아이들. 그 중에서도 유독 그의 품에 매달려 있던 한 소년이 눈에 띄었다. 왼팔에 삼각형 낙인이 찍혀있던 아이. 인신매매범들이 상품에 번호를 매기듯 새긴 흔적이었다. 17번. 내가 그 아이였나? 박진수는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겁에 질려있지만 어딘가 반항적인 눈빛. 오늘 아침 만난 서준호의 눈매와 묘하게 겹쳐 보였다. 당시 그 아이는 유독 박진수를 따랐다. 구출 작전 중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박진수가 몸을 날려 그 아이를 보호했기 때문이었다. 왼쪽 어깨에 총알이 스쳤지만 아이는 무사했다. 아저씨, 저버리지 마세요. 제발. 그때 그 아이가 울며 매달렸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박진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었다. 걱정 마. 이제 안전해.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박진수는 다음 작전에 투입됐다. 그 후로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사진첩을 더 넘기자 달라진 분위기의 사진들이 나왔다. 2008년 저녁식. 52세의 나이로 예편한 박진수. 대령 계급장이 빛났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35년간의 군 생활. 수많은 훈장과 표창.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금고 속에 잠들어 있었다. 특수부대 출신의 숙명이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진. 여보. 아내 김영숙과의 결혼 사진. 1985년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남편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기다려줬다. 당신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자랑스러워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아내. 하지만 3년 전 폐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병원 침대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여보, 이제 그만 쉬어요. 당신도 이제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요. 우리 손자 태준이 보면서 행복하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박진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마지막 사진은 올해 초 찍은 것이었다. 7살 손자 태준이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회전목마를 타고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에 박진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힘이 세요? 그야 할아버지가 슈퍼맨이니까. 정말요? 우와. 우리 할아버지 최고. 손자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 아들 내외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봤지만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했다. 똑똑. 박경비님 계세요? 급히 사진첩을 덮은 박진수가 문을 열자 관리소장이 서 있었다. 아, 소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침에 그 일 때문에 106동 서준호 씨가 관리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했더라고요. 박경비님 해고하라고. 박진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에이, 무슨 소리세요.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규정대로 하신 거라고. 오히려 가속 단속 잘하셨다고 칭찬했어요. 걱정 마세요. 관리소장이 떠난 후 박진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서랍 속에 사진첩을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이제 나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이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특전사 707부대 최정예 요원이었던 그림자의 혼은 아직 잠들지 않았다. 단지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박진수는 알고 있었다. 진짜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휴대전화가 울렸다. 손자 태준이의 영상통화였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만나요. 엄마가 태권도 배우래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거죠? 그럼 우리 태준이를 멋진 태권 소년으로 만들어 줄게. 전화를 끊고 박진수는 일어섰다. 순찰 시간이었다. 경비봉을 들고 문을 나서는 그의 걸음걸이가 조금 더 당당해졌다. 과거의 영광은 가슴속에, 현재의 소명은 손안에, 미래의 희망은 손자의 웃음속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해야 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저녁 6시 47분. 퇴근 차량들이 몰려드는 시간. 박진수는 정문에서 차량 정리를 돕고 있었다. 하루 종일 서 있어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수고하세요, 박경비님.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그때 낮에 본 검은색 람보르기니의 굉음이 다시 들려왔다. 부웅. 이번엔 더 거칠게 몰려왔다. 차는 경비실 바로 앞에 멈춰섰고 서준호가 창문을 내렸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어져 있었다. 야, 할배. 아직도 여기 있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서준호. 명품 정장은 그대로였지만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다. 그의 뒤에서 검은 제네시스 2대가 더 멈춰섰다. 정장 차림의 건장한 남자 넷이 내렸다. 서준호의 부하들인 듯 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뭐랬어? 발레 파킹하라고 했잖아. 서준호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이번엔 더 두툼한 현금 뭉치였다. 만원권이 100장은 넘어 보였다. 자, 여기 100만원이야. 충분하지? 그는 돈다발을 박진수의 발 앞에 던졌다. 아니, 정확히는 내팽개쳤다. 몇 장의 지폐가 바람에 날려 웅덩이에 떨어졌다. 무릎 꿇고 주워.
그리고 내 차 지하 3층에 대. 알았어?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멈춰섰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박진수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내려다봤다. 진흙탕에 젖어가는 지폐들. 순간 그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주먹이 되려는 손. 특전사 시절 이 손으로 콘크리트 벽돌을 깨뜨렸다. 정권 한 방으로 모래주머니를 터뜨렸다. 적의 목을 0.7초 만에 꺾을 수 있는 손이었다. 참아야 해. 박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순간 손자 태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 우리 태준이랑 롤러코스터 탈 거야. 할아버지 최고. 사랑해요. 눈을 뜬 박진수의 표정은 다시 평온해졌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돈을 줍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릎은 꿇지 않았다. 쪼그려 앉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주었다. 야,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 서준호가 소리쳤다. 부하 중 하나가 박진수의 어깨를 누르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박진수가 고개를 들어 그 부하를 봤다. 단 1초. 눈이 마주친 시간. 하지만 그 부하는 움찔하며 손을 거뒀다. 늙은 경비원의 눈에서 뭔가를 봤기 때문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마치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와 마주친 것 같은 느낌. 뭐해? 빨리 무릎 꿇게 만들어. 서준호가 재촉했지만 부하는 주춤거렸다. 저 회장님 조카님. 그냥. 뭐? 이 새끼들이 정신 안 차렸나? 박진수는 모든 돈을 주워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서준호 앞에 섰다. 키는 이제 구부정해졌지만 그래도 서준호보다 반 머리는 컸다. 서 선생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이 있었다. 쇠를 갈아 만든 칼날 같은. 발레 파킹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건 규정입니다. 회장님께서도 동의하신 규정이죠. 박진수는 젖은 돈뭉치를 서준호의 정장 주머니에 넣어줬다. 서준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진수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서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쳤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대리기사를 부르시죠. 제가 불러드릴까요? 이 늙은이가. 서준호가 주먹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박진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침착한 시선에 서준호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상했다. 분명 68세 노인인데 왜 무서운 걸까? 왜 이 늙은이 앞에서 주먹이 나가지 않는 걸까? 야간 순찰 시간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경비실로 향했다. 서준호와 부하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경비실에 들어온 박진수는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려 했다. 탁!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두꺼운 합판에 금이 갔다. 68세의 노인이 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었다.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정하려 애썼다. 손을 펴보니 관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오래간만에 힘을 썼더니 몸이 비명을 질렀다. 늙었구나. 정말 늙었어. 젊었을 때라면 저런 건달 따위는 3초 안에 제압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몸도 늙었고 더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봤다. 손자 태준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그림. 슈퍼맨 망토를 두른 할아버지가 하늘을 날고 있었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참을게. 눈물이 핑 돌았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할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창밖을 보니 서준호 일행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구경하던 주민 몇 명이 경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똑똑. 박 경비님 괜찮으세요? 30대 여성 주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다. 아까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라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다 봤어요. 경비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주민이 떠난 후 박진수는 캔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준호는 돌아올 것이고 더 큰 무역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도 괜찮았다.
참을 수 있었다. 손자의 미소를 지킬 수 있다면 이 정도 굴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수야,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가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까지 참을 거냐? 내가 누군지 잊었냐? 너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출신이다. 그림자라 불리던 전설이었다.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그는 평범한 경비원이자 사랑하는 손자의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만약 선을 넘는다면, 만약 정말로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박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간 순찰 시간이었다. 경비봉을 들고 문을 나서는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달빛 아래 그 그림자는 마치 과거의 자신을 닮아 있었다. 전사의 그림자를. 밤 10시 15분. 박진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왕십리역 근처의 오래된 빌라. 경비원 월급으로는 이것이 최선이었다. 지하철 안 스마트폰을 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는 투명인간 같았다. 아무도 모르겠지. 이 늙은이가 한때 나라를 지킨 전사였다는 걸. 녹슨 철문을 열고 반지하 집으로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전등을 켜자 20평 남짓한 공간이 드러났다. 허름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살림살이. 박진수는 싱크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퀭한 눈, 깊은 주름, 군데군데 반점이 생긴 피부. 이게 나란 말이야? 갑자기 울컥했다. 오늘 서준호가 던진 돈을 줍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허리를 굽혔다. 그것만으로도 자존심이 무너졌다. 탁! 거울을 주먹으로 쳤다. 하지만 힘 조절을 했다. 깨뜨릴 수는 없었다. 수리비가 없으니까. 거실로 나와 벽을 둘러봤다.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중앙에는 아내와의 웨딩 사진. 그 옆에는 아들 가족 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 사진은 손자 태준이와 함께 찍은 것. 영수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죽은 아내의 사진에 말을 걸었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참을 수 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박진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참아야지. 태준이를 위해서.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끌어올랐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다. 맨 아래 서랍,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색 도복이었다. 특전사 시절 입던 태권도복. 오랜만이네. 도복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오래된 천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남아있는 땀냄새. 젊음의 흔적이었다. 갑자기 충동이 일었다. 박진수는 도복을 입었다. 처음엔 꽉 끼는 듯 했지만 몸에 맞춰지자 신기하게도 편안했다. 거실 한가운데 섰다. 그리고 천천히 품새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태극 1장부터 시작했다. 처음엔 뻣뻣했다. 관절이 삐걱거렸고 균형을 잡기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하자 몸이 기억했다. 태극 4장을 지나 고려, 금강으로 이어졌다.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을 친 것처럼. 앗! 기압을 넣으며 정권을 질렀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아직 죽지 않았다. 이 몸은 아직 살아있었다. 발차기를 시작했다.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처음엔 무릎 높이까지만 올라갔다. 하지만 계속하자 허리 높이, 그리고 가슴 높이까지 올라갔다. 으악! 마지막으로 뛰어 돌려차기를 시도했다. 몸이 공중에서 회전했다. 착지는 불안했지만 성공했다. 68세의 노인이 해낸 것이다.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일어나
다시 자세를 잡았다. 이번엔 특전사 격투술이었다. 시큐식은 접격 투술 동작들. 목 조르기, 관절 꺾기, 급소 가격.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동작을 반복했다. 머리는 잊었어도 몸은 기억했다. 35년간 몸에 새긴 기술들이었으니까. 상대가 칼을 들었을 때 이렇게 손목을 잡고 회전시켜서 역으로 혼자 중얼거리며 동작을 이어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처럼. 11시 30분. 1시간 넘게 운동한 박진수는 샤워를 하고 나왔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눈빛도 달라졌다. 아까와는 다른 사람 같았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다. 계란 하나를 넣고 김치를 곁들였다.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운동 후라 꿀맛이었다. 식탁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강남에서 80대 노인이 강도를 제압한 사건이. 박진수는 채널을 돌렸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젊은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었다. 그들의 세상에 자신 같은 노인은 없었다. TV를 끄고 창밖을 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이는 건 드문 일이었다. 별이 보이네. 특전사 시절 야간 작전 때 별을 보며 방향을 잡던 기억이 났다. 북극성을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움직였다. 그때 그에게 북극성은 임무였다. 지금 그의 북극성은 무엇일까? 손자 태준이? 평범한 일상? 아니면 아직 모르겠어. 박진수는 일어나 다시 도복을 개어 넣었다. 하지만 이번엔 장롱 깊숙이 넣지 않고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었다. 언젠가 다시 입을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서준호의 모욕, 참았던 분노, 그리고 방금 전 되살아난 전사의 감각.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예감이 있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폭풍전의 고요함 같은 지금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들 진호의 메시지였다. 아빠, 태준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이번 주말 꼭 놀아주세요. 태권도 가르쳐 준다고 하셨죠? 박진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태준이를 멋진 태권도 소년으로 만들어 줄게. 답장을 보내고 눈을 감았다. 내일을 위해 잠들어야 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전사의 혼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새벽 2시. 박진수는 꿈을 꿨다. 젊은 시절의 꿈. 검은 복면을 쓰고 적진에 침투하는 꿈. 그 꿈 속에서 그는 다시 그림자였다. 그리고 꿈속에서 누군가 물었다. 넌 누구냐? 박진수가 답했다. 나는. 하지만 대답은 끝나지 않았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는 다시 잠들었다. 내일의 폭풍을 모른 채. 이틀 후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박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오후에 손자 태준이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오전 근무만 하고 조퇴하기로 관리소장과 약속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박경비님. 출근하는 주민이 인사를 건넸다. 박진수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오늘 손자 만나는 날이거든요.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전 10시가 되자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부웅. 검은색 람보르기니. 그리고 뒤따라오는 검은 제네시스 세대. 이번엔 더 많은 인원이었다. 차들이 경비실 앞에 일렬로 멈춰 섰다. 서준호가 먼저 내렸다. 오늘은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목에 두른 금목걸이가 번쩍였다. 뒤이어 검은 정장에 건장한 남자 8명이 내렸다. 야, 할배. 오늘은 각오하고 나왔어? 서준호가 다가왔다. 손에는 골프채가 들려 있었다. 7번 아이언. 묵직한 쇠덩어리였다. 저번에 내가 너무 친절했나 봐. 오늘은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겠네. 박진수는 경비실에서 나와 그들 앞에 섰다.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서 선생님,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폭력은 답이 아닙니다. 대화로. 닥쳐. 서준호가 골프채를 휘둘렀다. 박진수 앞 바닥을 내리쳤다. 보도블록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봤어? 이게 내 머리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부하들이 박진수를 둘러쌌다. 몇몇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무기를 숨긴 듯 했다. 차가 어제 정비소에서 긁혔어. 내가 저번에 건드려서 그런 거야. 수리비 300만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700만 원. 총 1000만 원. 지금 당장 내놔. 박진수가 한숨을 쉬었다. 서 선생님, CCTV를 확인해 보시죠. 제가 차를 건드린 적이. 이 새끼가 끝까지. 서준호가 다시 골프채를 들어올렸다. 이번엔 정말 때릴 기세였다. 박진수의 눈빛이 변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신호였다. 바로 그때였다. 이봐, 젊은 친구.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60대 후반의 노인이 다가오고 있었다. 단정한 등산복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꼿꼿했다. 시끄러워서 나와 봤더니 젊은 사람이 노인을 괴롭히고 있네. 장민국? 205동에 사는 은퇴한 기업 임원으로 알려진 주민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아저씨는 뭐야? 상관없으니까 꺼져. 서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장민국은 계속 다가왔다. 그리고 박진수 옆에 섰다. 두 노인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박진수의 눈이 커졌다. 대령님? 장민국이 씩 웃었다. 오랜만이네, 박 대령. 아니, 이제 박경비라고 불러야 하나? 서준호와 부하들이 수군거렸다. 대령? 이 늙은이들이? 장민국이 지팡이를 들어 서준호를 가리켰다. 백호 작전 이후 처음 보는군. 그때 그 솜씨는 아직 녹슬지 않았겠지? 백호 작전. 그 단어에 서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뭐야, 늙은이들끼리 군대 놀이하는 거야. 백호 작전? 영화 너무 많이 봤나? 하지만 그의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왼팔을 쓸었다. 삼각형 흉터가 있는 곳을. 박진수가 장민국을 봤다. 대령님이 왜 여기에? 은퇴하고 조용히 살려고 했지. 근데 매일 여기서 순찰하는 자네를 보니 옛 생각이 나더군. 그래서 오늘은 나와봤어. 장민국이 지팡이를 바닥에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가 묘하게 리듬을 탔다. 특전사 암호였다. 전투 준비 완료. 이봐, 젊은 친구.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덤비면 다칠 수 있어. 그냥 돌아가는 게 어때? 서준호가 콧방귀를 뀌었다. 늙은이 둘이 뭘 할 수 있다고? 야, 저 늙은이들 좀 조용히 시켜. 부하 둘이 다가왔다. 한 명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나이프를 꺼냈다. 다른 한 명은 주먹을 쥐었다. 정말 하실 건가요? 박진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아까까지의 친절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전사의 목소리였다. 할배, 까불지 마. 병원 신세 지기 싫으면. 나이프를 든 부하가 위협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아니, 박진수가 움직인 것이다. 0.5초. 나이프를 든 손목을 잡았다. 비틀었다. 나이프가 떨어졌다. 0.8초.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다. 부하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1.2초. 돌아서며 팔꿈치로 다른 부하의 명치를 쳤다. 그도 무릎을 꿇었다. 1.5초. 다시 원위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헉, 헉. 쓰러진 부하들이 신음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장민국이 웃었다. 역시 그림자답네. 아직도 1.5초 안에 두 명을 제압하다니. 서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림자? 설마. 전설로만 듣던 그 그림자. 저 정말. 그림자. 박진수. 박진수가 서준호를 봤다. 그 눈빛에 서준호는 얼어붙었다.
마치 죽음의 신을 마주한 것처럼. 젊은이, 마지막 경고다. 돌아가라. 서준호의 부하들이 뒷걸음쳤다. 아무도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68세 노인이 보여준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단련된 살인 기계의 움직임이었다. 두고 보자. 서준호가 부하들을 부축하며 후퇴했다. 차를 타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주변에 모여있던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다. 대박! 경비 아저씨 무술 고수였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셨어요? 영화 같아요. 박진수는 당황스러워하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장민국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숨기지 마. 이제 다들 알게 됐어. 자네가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걸. 박진수가 한숨을 쉬었다. 35년간 숨겨온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다니. 그런데 대령님, 그냥 민국이라고 불러. 우리 이제 민간인이잖아. 민국 씨, 그런데 왜 나타나신 거예요? 장민국이 하늘을 봤다. 저 젊은이, 서준호 말이야. 왼팔에 흉터 봤나? 네. 삼각형. 백호 작전 때 구출한 17번 아이와 비슷하지 않나?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생각을. 하지만 설마. 확인해 봐야겠어.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두 노인은 말을 멈췄다. 만약 서준호가 정말 그들이 목숨 걸고 구한 아이라면, 그 아이가 이렇게 망가진 어른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다. 5분 후 경비실. 박진수와 장민국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다. 민국 씨, 저 때문에 곤란해지신 거 아닌가요? 뭐가? 오히려 시원했어. 요즘 젊은 것들 너무 버릇 없잖아. 장민국이 차를 홀짝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진수, 정말 많이 참았구나. 옛날 같았으면 저런 애송이들. 이제 우리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전 손자도 있고. 그래, 손자. 나도 손녀가 셋이야. 다 미국에 있지만.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인생을 생각하며. 그때 창밖에서 차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많았다. 검은 SUV 5대가 아파트로 들어왔다. 또 왔네. 박진수가 일어섰다. 장민국도 따라 일어났다. 이번엔 진짜 작정하고 온 모양이야. 밖으로 나가자 서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부하가 20명도 넘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야구 방망이에 쇠파이프라. 완전 전쟁이네. 장민국이 혀를 찼다. 서준호가 외쳤다. 늙은이들. 아까는 운이 좋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주민들이 무서워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오기 전에 끝내야겠네. 박진수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장민국을 봤다. 민국 씨, 들어가 계세요. 제가. 무슨 소리야? 전우를 두고 도망가는 특전사가 어디 있어? 장민국이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등산복 지퍼를 내렸다. 안에는 검은색 티셔츠. 여전히 탄탄한 몸이 드러났다.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서준호가 손짓했다. 뭐해? 빨리 저 늙은이들 처리해.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박진수가 먼저 움직였다. 첫 번째 공격자의 야구 방망이를 피하며 안으로 파고들었다. 손날로 목을 쳐서 기절시켰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덤볐다. 박진수는 한 명의 공격을 팔로 막으며 동시에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었다. 쓰러진 자의 명치를 발로 누르며 제압했다. 장민국도 만만치 않았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부하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파이프를 빼앗아 역으로 휘둘렀다. 정확히 무릎을 쳐서 주저앉혔다. 특전사 34기 장민국. 아직 죽지 않았다. 두 노인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서로의 동작을 예측하며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박진수가 뛰어올라 돌려차기를 날렸다. 68세의 나이에 머리 높이까지 발이 올라갔다. 정확히 한 명의 턱을 가격했다. 으악! 쓰러지는 부하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후, 후. 두 사람 모두 숨이 차기 시작했다. 아무리 특전사 출신이라도 나이는 속일 수 없었다. 그때 한 부하가 박진수의 등 뒤로 몰래 다가왔다. 손에는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뒤야! 장민국이 외쳤다. 박진수가 돌아보려는 순간 휙! 우산 하나가 날아왔다. 정확히 나이프를 든 손을 맞췄다. 나이프가 떨어졌다. 뭐야? 모두가 돌아봤다. 우산을 던진 사람은 태권도 관장님? 106동에 사는 40대 남자였다. 동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범이었다. 박경비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저도요. 30대 남자가 나타났다. 복싱 헬스장 트레이너였다. 우리도. 20대 청년 둘이 더 나타났다. 대학 격투기 동아리 출신들이었다.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두 박진수를 돕기 위해서였다. 박경비님은 우리가 지킨다. 서준호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다. 뭐야 이거. 형세가 역전됐다. 이제 포위된 것은 서준호 일당이었다. 박진수가 앞으로 나섰다. 피로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서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서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굴복할 수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 덤벼. 다 쓸어버려. 남은 부하들이 다시 공격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주민들이 함께 맞섰다. 혼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다. 서준호의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서준호만 남았다. 그는 골프채를 들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박진수가 천천히 다가갔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대체 왜? 닥쳐. 넌 몰라. 아무것도 몰라. 서준호가 골프채를 휘둘렀다. 하지만 박진수는 쉽게 피하고 골프채를 빼앗았다. 그리고 서준호의 왼팔을 잡았다. 소매를 걷어 올렸다. 삼각형 흉터가 선명했다. 이 흉터. 박진수의 표정이 변했다. 확신이 들었다. 너 정말 그때 그 아이야? 17번. 서준호가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닥쳐. 닥치라고. 20년 전 부산항 창고에서 내가 구한 그 아이.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서준호가 갑자기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다. 구해줬다고? 구해줘서 뭐가 달라졌는데? 무슨. 고아원에 버려졌어.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았어. 결국 거리로 나왔고 살기 위해 이렇게 된 거야. 서준호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다. 그때 아저씨가 날 안아주며 말했잖아. 이제 안전하다고.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근데 뭐가 좋아? 지옥이었어. 박진수가 말을 잃었다. 자신이 구한 아이가 겪은 고통을 이제야 알게 됐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건가? 복수? 아니,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서준호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정말 그때 그 아저씨가 맞는지, 날 구해준 그 사람이 맞는지.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그 아저씨를 찾았어. 날 안아준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한 척하던 깡패 두목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아이가 거기 있었다. 서준호가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다. 28살의 거친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주변의 부하들도 주민들도 모두 말을 잃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진수가 천천히 서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같은 눈높이에서 그를 바라봤다. 너 정말 17번이구나. 떨리는 손으로
서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 서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흐르는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정말 그때 그 아저씨예요? 날 구해준. 그래. 나다. 박진수. 특전사 707부대 대령 박진수. 박진수가 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백호 작전 직후 찍은 사진이었다. 봐라. 이 아이가 너지? 서준호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사진 속에는 8살의 자신이 있었다. 박진수의 품에 매달려 있는 모습. 겁에 질렸지만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이걸 갖고 계셨어요? 20년 동안 지니고 다녔다. 너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항상 궁금했거든. 서준호가 흐느끼며 말했다. 찾았어요. 20년 만에 드디어 찾았어요. 장민국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다. 여러분, 이 청년은 20년 전 인신매매 조직에서 구출된 아이입니다. 우리가 구한 17명 중 한 명이었죠. 주민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준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고아원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날 팔려갔던 아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상처투성이인 내 몸을 보고 무서워했고요. 박진수의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14살에 도망쳤어요. 거리에서 살았죠. 훔치고 구걸하고. 그러다 조직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라도 가족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됐구나. 근데 아저씨를 찾고 싶었어요. 날 안아주던 그 따뜻함. 이제 안전해라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 그게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서준호가 자신의 왼팔을 보여줬다. 이 흉터 때문에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백호 작전, 특전사, 그리고 그림자라는 별명. 어떻게 조직에 있으면서 정보를 모았어요. 퇴역 군인들, 정보원들. 닥치는 대로 수소문했죠. 그러다 들었어요. 강남 로열파크 아파트에 전설의 그림자가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박진수가 놀랐다. 그래서 일부러 이 아파트 근처에서 활동했어요. 삼촌이 여기 주주라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냥 아저씨를 만나고 싶어서. 서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근데 처음 봤을 때 확신이 안 섰어요. 그때의 강인한 군인과 지금의 경비원 아저씨가 너무 달라서.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건 거구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아저씨가 날 위해 화를 참는 걸 보면서 그때 그 아저씨가 맞다는 걸 알았어요. 서준호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때도 그랬어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날 품에 안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자기가 다칠 수 있는데도. 박진수가 왼쪽 어깨를 만졌다. 거기엔 아직도 총상 흉터가 있었다. 그때 내가 다치면 안 됐으니까. 왜요? 왜 날 위해 그렇게까지? 너희는 아이들이었잖아.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 그게 군인의 의무였고 어른의 책임이었어. 서준호가 박진수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이제라도 절 받아주실 수 있나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진수가 서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20년 전처럼 꼭 안아줬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서준호가 박진수의 품에서 엉엉 울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품이었다. 주변의 주민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했다. 장민국이 다가와 서준호의 등을 두드렸다. 늦지 않았어, 청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돼. 서준호가 고개를 들고 부하들을 봤다. 형제들, 미안하다. 내가 잘못 이끌었어. 부하들도 당황스러워했다. 그들의 보스가 울고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이제 해산이다. 각자 새 길을 찾아라. 형님, 됐어.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박진수가 서준호를 보며 말했다. 아직 젊잖아. 28살이면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아저씨. 아니, 이제 아저씨 말고
다른 호칭을 쓰자. 뭐가 좋을까? 서준호가 수줍게 웃었다. 8살 때 그 아이 같은 표정이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진짜 할아버지처럼. 박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그래도 좋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다. 장민국이 씩 웃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겠네. 경찰에 뭐라고 설명하지? 박진수가 주민들을 봤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 옛 지인의 아들이고 오늘은 그냥 오래된 가족이 재회한 날입니다.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주고 싶었다.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관들이 내려 상황을 파악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관리소장이 나와서 설명했다. 오해였습니다. 그냥 가족 간의 작은 다툼이었어요. 이미 해결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의아해했지만 피해자가 없다는 말에 돌아갔다. 서준호가 박진수를 봤다. 할아버지, 저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넌 원래 좋은 아이였잖아. 단지 환경이 나빴을 뿐이야. 근데 제가 한 일들이 과거는 과거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박진수가 휴대폰을 꺼냈다. 마침 오늘 내 손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저도요? 그래. 내가 형 노릇을 해주면 좋아할 거야. 서준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다. 네, 가고 싶어요. 장민국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끼어도 되나? 오랜만에 놀이공원이라. 늙은이 혼자는 좀 그렇잖아. 당연하죠. 민국 씨도 가족이니까. 세 사람이 나란히 섰다. 68세의 전직 특전사 대령 둘, 그리고 28세의 길 잃었던 청년 하나. 기묘한 조합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가족이었다. 자, 가자. 태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박진수가 앞장섰다. 서준호가 그 뒤를 따랐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행복했다. 20년의 시간을 돌아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박진수는 평소처럼 경비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반갑게 아이들은 슈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박경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영웅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사건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박진수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됐다. 68세 특전사 출신 경비원, 깡패 20명 제압 같은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다. 하지만 더 화제가 된 것은 서준호와의 극적인 화해였다. 20년 만에 재회, 특전사 영웅과 구출된 소년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수 500만을 넘었다. 할아버지, 정문으로 누군가 뛰어왔다. 서준호였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다. 준호야, 출근 첫날인데 벌써 왔네? 네. 긴장돼서 일찍 왔어요. 박진수의 소개로 서준호는 대기업 보안팀에 취직했다. 특전사 출신 선배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비록 말단부터 시작이지만 정당한 일로 돈을 번다는 것이 뿌듯했다. 어제 봉사활동은 어땠어? 좋았어요. 고아원 아이들이랑 놀아줬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서준호는 주말마다 고아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래, 잘했다. 내가 겪은 아픔을 아는 만큼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형, 삼촌이 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진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그때 장민국이 나타났다. 운동복 차림이었다. 준호도 왔네. 오늘부터 출근이지? 네, 민국 할아버지. 일주일 사이 서준호는 두 노인을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들도 서준호를 손자처럼 아꼈다. 참, 진수야. 내일 모임 나올 거지? 무슨 모임이요? 특전사 전우회에서 연락 왔어. 우리 얘기 듣고 다들 만나고 싶어 한대. 특히 백호 작전 참가자들이. 박진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3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그래도 가자. 준호도 데리고. 다들 이 녀석 보면 좋아할 거야. 서준호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가도 되나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그때 박진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영상통화였다. 할아버지. 화면에 손자 태준이가 나타났다. 준호 삼촌 왔어요? 일주일 전 놀이공원에서 만난 후 태준이는 서준호를 멋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서준호가 태권도 시범을 보여준 것이 인상 깊었던 모양이다. 응, 여기 있어. 서준호가 화면에 손을 흔들었다. 태준아, 안녕. 삼촌, 다음 주에도 놀이공원 가요. 그래, 약속. 통화가 끝나고 세 사람은 웃었다. 정말 많이 변했네. 장민국이 아파트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아파트도 우리도 준호도.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가 항상 나쁜 건 아니니까. 그때 관리소장이 다가왔다. 박경비님,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박경비님을 보안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어요. 월급도 50% 인상이고요. 박진수가 놀랐다. 저는 그냥 경비원으로.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어요. 이제 박경비님, 아니, 박 팀장님이 우리 아파트의 자랑이잖아요. 관리소장이 가고 서준호가 박진수를 꼭 안았다.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팀장이면 이제 나보다 높은 사람이네. 장민국이 농담을 했다. 박진수는 하늘을 봤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영수가 보고 있니?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찾은 것 같아. 저녁. 박진수의 반지하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 장민국, 서준호, 그리고 태권도 관장, 복싱 트레이너 등 일주일 전 사건 때 도와준 주민들이었다. 자, 건배. 소주잔이 부딪혔다. 서준호가 일어나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특히 할아버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수가 서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원래 사람이었어. 단지 길을 잃었을 뿐이야. 이제 슈퍼할배 얘기 좀 해주세요. 젊은 주민이 말했다. 특전사 시절 무용담 듣고 싶어요. 박진수가 쑥스럽게 웃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임무를 수행했을 뿐. 에이, 그림자라는 별명이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해요. 장민국이 대신 말했다. 이 사람이 워낙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해서야. 적들은 그림자에 당했다고만 생각했지 사람인 줄도 몰랐다니까. 다들 감탄했다. 밤이 깊어갔다. 이야기꽃이 피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준호는 이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길 잃은 깡패였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희망이 있었다. 할아버지. 서준호가 박진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박진수도 진심이었다. 손자 태준이도 좋지만 이제 서준호라는 또 다른 손자가 생긴 기분이었다. 아, 맞다. 서준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액자였다.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액자 안에는 일주일 전 찍은 사진이 있었다. 놀이공원에서 박진수, 장민국, 서준호, 태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족 사진이에요. 박진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는 액자를 벽에 걸었다. 아내 사진 옆에. 영수가 우리 가족이 늘었어. 이제 외롭지 않아. 한 달 후 서울시청 대강당. 숨은 영웅을 찾아서 시상식이 열렸다. 다음은 대상 수상자 박진수 씨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진수가 단상에 올랐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색했지만 당당했다. 20년 전 인신매매 조직에서 아이들을 구하고 지금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시장이 상패를 전달했다. 객석에는 서준호와 장민국, 태준이와 가족들, 아파트 주민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특히 서준호는 눈물을 참고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이 감격스러웠다. 박진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선 청년들,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가장들, 이웃을 돕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는 서준호를 바라봤다. 특히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시상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봄날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서준호가 물었다. 글쎄, 평범한 경비원. 아니, 이제 보안팀장으로 계속 일하지 뭐. 그리고 박진수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장민국이 끼어들었다. 야, 우리 특전사 전우회에서 강사도 해야 하잖아. 후배들 교육시켜야지. 그것도 좋네요. 서준호가 밝게 웃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68세와 69세의 노병들, 28세의 새 출발 청년.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어둡지 않았다. 희망의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박진수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아픔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인연이 되는구나. 휴대폰이 울렸다. 태준이의 문자였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 영웅이라고 자랑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사랑해요. 박진수가 답장을 보냈다. 할아버지도 우리 태준이 사랑한다. 이번 주말에 보자. 가족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야. 장민국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과거의 전사에서 현재의 수호자로, 상처받은 영혼에서 치유된 가족으로.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있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